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연일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입대 관련해서 또 군 면제, 군 입대 관련해서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가장 이완구 후보자와 된 정국에 대해서 기점이 된 게 바로 이제 언론 관련한 보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보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1월 27일 날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일부 신문 기자들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한 이야기들이 녹음이 됐습니다. 아마 이완구 당시 후보자는 그 녹음 사실을 몰랐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1월 27일 날 어떤 시점이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론사 기자들과 김치찌개 점심을 한 1월 27일 그때까지 제기된 이완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차남의 병역 면제 의혹, 본인의 병역 회피 의혹, 그리고 분당 땅 투기 의혹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 때 자신을 취재하는 어린 기자들이 고생을 한다 이러면서 4명을 불러서 김치찌개를 같이 먹으면서 자신에 대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0가지 넘는 의혹이 있었는데 김치찌개 회동을 했던 1월 27일에는 3가지 의혹만 제기됐던 시점이었고 그때 이제 별명이 자판기 총리다 이래갖고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야당도 처음에는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덕담을 하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새로 들어서면서 부적격 판정 그리고 불가 판정을 사실상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1월 27일 날 이때 이완구 후보자가 사실 그래도 기자들에게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 저런 얘기를 거침없이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자신감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도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혹시 지금 의혹이 생기는 것을 네. 초기에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정리와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것이 아주 심각한 부메랑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지금 40년 이상 큰 정치인의 어떤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상당 부분 고무되었던 부분도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의 혹시 의혹 자체가 이제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외압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상당 부분 내용 콘텐츠를 보면은 거기에 참석한 기자에게 일정 부분 나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풀려진 부분도 있고 또 일정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자에게는 위협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처음에는 무엇인가 이 국면 자체를 빨리 좀 통과를 해보자.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것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지금 언론에 대한 기본 생각이라든가.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날 1월 27일 날도 그렇고 그 주에 보면은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얘기도 하고 중학교 때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도 보여주고 엄청나게 자신이 있었고 발언 자체도 거침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한 닷새째인가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출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생각이 바뀌었거나 조금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언론에 대한 이 통제 의혹이 보도가 되면서부터 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굉장히 반감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설에서도 많이 다뤘죠. 그럼요. 사설에서는 집중적으로 네. 포화를 맞았고 그리고 국민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부동산 투기 그렇다고 치자. 그리고 병역 면제 의혹 그렇다고 치자. 근데 언론을 통제한다고? 이게 아무리 사적으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와서 부독의 소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이 총리 후보자의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불리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패널들을 다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기자들은 나중에 인사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들을 사적인 자리라고 해서 막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언론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저런 말들이 나올 테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부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그대로 야당에서
이걸 갖다 확실하게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청문회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갖다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야권에서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고 싶었어요. 애초에 뭐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정치인 출신을 막지 않는다라는 전례도 있고 또 문재인 이제 대표가 되셨지만은 경선 과정에서 충청도에서 좀 지사 나온 것보다는 호남에서 나와야겠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충청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르르 났잖아요. 그래서 이완구 내정자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미 당선이 된 이후에도 좀 원망스럽다. 이완구 내정자. 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끔 포지션을 만드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야권 입장은 반대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고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뭐 문재인 대표도 바로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일성이 대통령과의 어떤 뭐 맞대결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여야의 좀 그 대치 상태를 이끌어나가는 데서 굉장히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원래 목적과는 달리 그 어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변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타워 팰리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좀 민감한 병역 문제도 있는데 이제 본인도 걸려 있고 아들도 걸려 있고 언론관도 있고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과연 뭐 새누리당이 워낙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통과하는 데는 좀 문제는 없겠죠? 글쎄요. 근데 새누리당이 의석수가 많다 그래도 지금 대놓고 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 걸려있는 의혹들 하나하나들이 본인도 다 알고 계셨으니까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해놓다 보니까 아는 게 병인가요? 사람이 사람 심리가 언론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파헤쳐가지고 뭐가 나와야 그때 보도하고 거기에서 방어가 나와야 되는데 알아서 먼저 척척척 내놓으시다 보니까 저거 말고 다른 건 또 뭐 있지 찾다 보는데 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옹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굳이 이거를 돌파하려면 여권에서 돌파하려면 청와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인적 쇄신 같은 걸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가 뭐 장관도 이번에 소폭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바꾸고 그다음에 정말 문제점들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3년 차에 맞아서 뭔가 정말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꼭 필요하다. 우리 어떤 인사의 정점을 찍어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좀 나오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장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새누리당 청문위원님들 것 같아요. 이제 생중계로 방송사를 통해서 청문회가 중계될 텐데 잘못 편들었거나 아니면 해명을 자꾸 들으면 같은 취급당하면서 엄청나게 공격당할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여당 의원들에게 아마 가장 어려운 숙제겠죠. 일부 한쪽으로 편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딱 내정이 됐을 때 처음에 나온 얘기들이 지금 여기 문제되고 있던 것들은 처음부터 나왔어요. 뭐 땅 투기 얘기나 뭐 논문 표절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병역 얘기는 뭐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뭔가 준비된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자기는 예전부터 이걸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그 자료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런 자료들을 내놓고 서로 이제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보는데 뒤집어졌다는 표현보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언론 외압 발언이에요. 이거는 내놓을 자료가 없어요. 제가 해명을 한 걸 보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여기에 대한 어떤 속상함이나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해명이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왜냐하면 내용은 저 패널은 빼야 돼라고 자기가 전해왔더니 바로 빠지더라. 내지는 뭐 저 인사에 대해서 그 부장은 안 돼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사람은 뭐 자기가 왜 여기서 이제 내치는지도 모르고 내쳐진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뭇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에 참가한 기자들한테 대한 협박으로까지 들리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 뭐 좋게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물론 김치찌개 정도니까 뭐 그렇지만 어쨌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대지만 여기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뭐 젊은 기자들은 잘 몰라서 막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다가 뭐 이렇게 올라갈 때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이 인사에 대한 개입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혹은 그런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소신으로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반대의 몰표를 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에서 전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반쪽 총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20%대인데 반쪽 총리까지 그 옆에 끼워넣어서 과연 제대로 전국을 타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에 전국의 주도권을 야당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예,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뭐 투기나 어떤 뭐 병역 의혹이나 이런 게 우리가 권투로 치면 잽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저런 그 언론을 탄압했다 뭐 이런 부분에 정말 강펀치를 한번 맞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또 잽을 맞으면 그 잽은 그냥 평상시에 받은 잽보다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공격들이, 그러니까 다른 이 지금 이완구 총리 내정자에 대한 다른 이런 의혹들이 더 이제 큰 타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커 보일 수도 청문회는 있다. 그렇죠. 청문회 때는 저는 특히 이 언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멘트를 정말 잘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 기준을 이제 무엇으로 이제 볼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인 것 같은데, 그 이완구 총리 그 지명자가 의원들하고는 상당히 뭐 이렇게 인정을 받는 원만한 관계를 원만한 유지하죠. 뭐 친소 관계, 상당히 뭐 친한 쪽의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야당 그 청문회 팀에서도 서로 거기에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에 뭐 부담감을 느낄 정도였단 말이죠. 그건 이제 의원 간의 뭐 친소 관계이지만 이것을 어쨌든 그 평균인의 그 국민의 그 입장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친소 관계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객관적인 그 표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 표대결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새누리당이 아무래도 다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 연결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만약에 그 측정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런 점들이 가장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그 이미 3명의 총리 후보자의 그 기준과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그 기준에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게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더군다나 이 지지율이라고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박근혜 정부의 3년 차에 뭐 각종 뭐 복지, 뭐 증세 또는 뭐 기타 국가 개조, 또 건강 보험료, 또 공무원 연금 개혁 등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것이 어쨌든 그 정책에 있어서 뭐 자발적 수능을 이제 그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의 지표는 결국 이제 그 지지율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새누리당의 어떤 친소 관계에 의해서 기준을 이제 잡겠느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좀 더 큰 호흡으로 국정 운영의 어떤 정책의 효과에 담보를 먼저 두는 이런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국민의 입장을 다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와 뭐 지지율이 하락이 된 것이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어쨌든 여러 가지 요구보다는 나홀로 국정 운영이라든가 마이웨이에 같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사실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더 큰 틀에서 새누리당도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 근데 임 변호사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외압 의혹을 이제 강펀치에 비유를 하셨는데, 강펀치가 터진 이후에도 청와대에서는 임명 제청권을 받아서 이제 개각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카드를 계속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이제 청와대에서는 인적 쇄신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김기춘 실장의 거치 여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김기춘 실장이 만약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청 관계에서 누군가 그 중간자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 역할을 맡길 만한 사람이 결국 이완구 지금 내정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그 친이계 친박계의 어떤 갈등도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미 뭐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자도 드러내놓고 좀 사실은 뭐 쉽게 말해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완구 내정자 외에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걸 더군다나 정치인으로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차라리 저 같으면 그래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정말로 진지한 어떤 사과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 청와대가 됐든 뭐 청와대죠. 사실 청와대에서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납득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이제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아까 이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기본적으로 기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하면서 이런 후보는 총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기준으로서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야당에서 그걸 갖다 낮춰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야당은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더욱더.
지금 현재 그 당이 쪼개질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몰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당대표가 그 새로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 참배부터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집토끼들이 막 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전까지 뭐 문창국 후보라든가 안대희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을 떨어뜨렸던 그 기준보다 더 낮춰서 기준을 완화시켜서 이완구 총리를 통과시켜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맞는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친박 중에서 다른 사람을 총리 후보로 다시 앉히는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완구 총리를 갖고 갔다가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이 당청 관계의 협력도 힘을 잃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뭐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 오늘 시작됐는데 대안 찾아라 하면 깜짝 놀랄 사람들 몇 명 있겠네요.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 뭐 순환사인데 순환사라기보다는 잔혹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인수위 시절의 첫 총리 후보자,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당시 인수위원장이었나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2013년 1월에 내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자녀의 병역 문제 때문에 닷새 만에 자진 포기 의사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2014년 5월이니까 세월호 참사가 4월에 일어났으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안대희 전 대법관 카드가 발탁이 됐지만 정관 예우 5달 만에 16억 원의 고소득을 올렸다. 이거 정관 예우 아니냐? 그래갖고 이 문제가 또 기부를 또 잘못해가지고 또 그 문제도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도 안대희 전 대법관 다음 카드로 6월 달에 나왔지만 이 친일 사관이다라는 발언이 의혹을 받으면서 스스로 물러났죠. 이분도 그때 막 그때 방송에서 보도하고 있을 때 어린이집 가서 막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천진난만하게 어린이들과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친근감을 하려 했으나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의혹인데 이것들이 이제 당시에는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완구 후보는 더 많죠. 예, 많죠. 사실 이것들을 다 비슷비슷한 것, 다 어느 정도 이완구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 여기 세 가지에 하나씩은 조금씩은 비슷한 게 걸쳐 있고요. 근데 참 아까 제가 드린 말씀 한 가지 드리자면 이게 문제는 이게 3명이나 이렇게 되고 4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도 되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은 맞아요. 도저히. 근데 마치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마저 또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떨어뜨리면 또 야당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그럼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라는 국무총리 없이 가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할 제대로 거예요, 된 아마. 후보를 올려야죠. 지금 인사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거를 차라리 그럼 내일이 치더라도 청와대에서 둘 중에 하나는 거 청와대에서 정말 읍소해서 통과를 시키던가 아니면 바꿔서 다른 후보 빨리 내던가 그렇죠. 그런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뭐 야당의 어쨌든 뭐 태도 자체도 뭐 지금 이 3인에 비해서는 아주 뭐 결사항전 뭐 태세처럼 그야말로 이제 뭡니까 그 전면전의 선포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1호 작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문재인 그 신임 당대표가 후보 때에도 사실 그 이완구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격성에 대한 뭐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봐서는 과연 이제 전면전의 의미로서 이제 일단은 이완구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적격성에 대한 이제 그 집중 포화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 3인에 비해서는 사실 더 인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부담감이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상황으로밖에 이제 볼 수가 이제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고요. 이제 아까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글쎄요 이제 그 야당이 소위 말해서 그 다 부결의 어떤 표결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이제 후폭풍으로 오겠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새롭게 어쨌든 그 뭔가 그 강인한 정통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가겠느냐 이것은 조금 더 그 뭐 지켜봐야 할 그와 같은 대목이 아닌가 이제 보이는데요. 어쨌든 총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3년차의 중요한 변곡적 시점이 오늘과 내일에 사실 달려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뭐 그런 평가는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저는 청와대가 참 속상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이제 처음 내정이 됐을 때 야당에서도 처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뭐 이 정도 사람이면은 뭐 우리도 통과시켜주겠다라는
않겠다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3년 차에 들어섰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무슨 뭐 당이랑의 소통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받았었잖아요. 거기에 봤을 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소통이 잘 되고 어느 정도 국회와도 잘 연결이 되고 당과도 잘 연결되는 사람인데 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너무 본인이 처음에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고 모든 걸 다 준비했다라는 말이 조금 악효과, 그러니까 역효과를 갖고 온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언론들은 저 사람 준비를 다 했다고?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보지. 라는 모양새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의혹들이 나왔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완구를 딱 바로 이제 뭐 포기하거나 하기에는 거기에 마땅히 저는 대안이 그닥 떠오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양지열 변호사님처럼 청와대가 정말 국민을 오히려 이제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지금 이완구 후보자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지금 이 3년 차에서 이 총리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그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는 오히려 솔직 담백하게 잘못을 인정하지만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호소를 할 것인지, 하지만 또 국민이 낙제점을 내릴지 그거는 또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국보위 훈장 반납 여부 신중하게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훈장 반납하시고 그 투기 의혹이 있었던 땅들 전부 다 반납하시고 그리고 아들도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의료보험 다 내시고 군대까지 갔다 오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좀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가 되시려면 준비된 분으로서. 강펀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까 임방글 변호사님이 권투에 복싱에 비유를 하셨지만 이제 10시부터인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 막 그 라커룸에서 이제 권투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자, 여야 의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송곳 질문할지,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해소를 할지, 하나만한 청문회가 될지 한번 부릅뜨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